자, 그럼 구체적으로 생산 방식에 따라서 에너지를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방식에 따른 분류로는요, 태양, 바람, 석유, 석탄, 그리고 가스, 원자력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태양 에너지를 보죠. 자, 태양 에너지는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태양에서 전자기파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태양은 아주 거대한 핵 융합로죠. 태양에서 발생되는 그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할 때 지구까지 도달하는 에너지가 약 태양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중에 약 20억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나마 20억 분의 1이라도 전부 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 중에서도 약 70% 정도만 지구로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연간 사용하는 에너지량은 이렇게 태양에서 발생되는 약 20억 분의 1만 지구로 들어오는데 그 중에 70%만 또 흡수를 한다고 하죠. 그 에너지에 1시간 정도의 양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태양에서 실제로 발생되는 그 엄청난 그 에너지를 우리가 아주 정말 조금만 사용하고 있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많이 에너지를 태양에서 발생되는 이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태양 에너지의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태양광과 빛을 이용하는 태양광과 열을 이용하는 태양열 에너지가 있죠. 자, 태양광과 태양열의 에너지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또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이니까 잘 보시고요. 두 에너지의 차이점을 이 기회에 확실하게 구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햇빛을 이용하는 에너지는 태양광 에너지가 되겠죠. 태양에서 발생되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가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집광판을 이용해서 태양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그 열을 지별판이죠. 직광판이고 열을 가지고 물을 데워서 유용하게 우리 생활에 사용하는 그런 에너지가 바로 태양열 에너지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바람 에너지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뭐 바람으로부터 얻는 에너지가 바람 에너지가 되겠죠. 우리는 풍력 에너지 이렇게도 얘기하죠. 배를 움직일 때 사용하는 항해, 풍차, 그다음에 풍력 발전기. 풍력 발전기는 이제 바람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그런데 사용되는 에너지가 바로 바람 에너지, 풍력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석유 에너지는요, 액체 탄화수소를 정제한 에너지입니다. 자, 19세기 후반부터 우리가 불을 밝히는 용도로 본격적으로 석유 에너지가 사용됐는데 1879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함으로써 전등이 또한 그 대두가 됐고요. 그래서 석유 에너지는 불을 밝히는 용도에서는 우리 생활에서 밀려나게 됐죠. 그 이후에 석유를 이용한 내연기관이 발명됨으로써 석유 에너지가 다시 소비가 증가하게 됐고요.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에너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석탄 에너지입니다. 자, 석탄은 동식물의 유해가 가열되거나 가압작용으로 변질돼서 생성된 흑갈색의 가연석 암석을 얘기합니다. 아주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동식물의 유해가 열을 받거나 또는 그 아주 높은 압력을 받아서 변질된
하나의 암석이죠. 단단한 이제 돌처럼 굳은 거죠. 이 석탄 에너지는요, 탄소가 얼마만큼 그 함량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가 되는데, 그 탄소량이 60% 이상이면 2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아탄과 갈탄은 70%, 그다음에 역청탄은 80에서 90%, 그리고 무연탄은 무려 95%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무연탄과 2탄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탄소가 얼마나 함량됐느냐에 따라서 이 석탄 에너지를 분류하는데 95% 이상, 아주 탄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무연탄이고, 그 다음에 60% 이상이 아니고 이하네요. 미안합니다. 그것을 2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입니까? 가스 에너지입니다. 석유를 전기 분류하여 얻은 가스입니다. 또는 폐기물 등을 재활용해서 가스를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런 것을 바로 가스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원자력 에너지가 있습니다. 원자번호 92번인 우라늄을 주재료로 하는 핵연료입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는요, 앞에서 우리가 봤던 석탄의 약 300만 배 정도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자, 우라늄을 핵 분열할 때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에너지로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또 반면에 이 원자력 에너지는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중적 성격을 갖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해로운, 좋지 않은 방향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이중적인 성격을 가진 에너지가 원자력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자력 에너지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에너지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기계나 열, 전기 또는 화학 등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것들은 서로 또 변환될 수 있다라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계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뀔 수 있고요. 열 에너지는 다시 전기 에너지로, 또 전기 에너지는 다시 기계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로 이렇게 이제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기계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계 에너지는요, 스프링이나 물레 방아와 같은 위치 에너지와 또 자동차나 모터 같은 이런 움직여야만 되는 이런 운동 에너지와 같은 이런 역학적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라고 얘기합니다. 또 전기 에너지는요, 전하를 가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대전이라는 개념이 나오죠. 대전은 바로 물체의 자유전자가 남거나 부족해서 전기를 띠는 현상을 대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전하는 대전 현상으로 얻은 전기량을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 에너지는 전하를 가진 물체의 에너지라고 얘기했죠. 이 전기 에너지는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효율적으로 기계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산업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화학 에너지입니다. 자,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물질 내부의 에너지를 열이나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서 방출시키는 에너지가 바로 화학 에너지입니다. 석탄이나 석유 등을 연소시켜서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 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전기를 생성할 수가 있겠죠. 또 축전지는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바꾸어서 저장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전기 에너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배터리죠. 다음 네 번째, 열 에너지입니다. 어떤 물질이 연소될 때 많은 열이 또 발생되기도 하죠. 이때 발생되는 열을 가지고 전기를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고온 고압 전기나 가스로 만들면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동력을 발생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열원동기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기존 우리가 사용하던 이런 에너지원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에너지원은 화석 에너지죠. 이 화석 에너지는 땅 속에 있는 동물이나 식물의 유해가 아주 오랜 시간, 즉 그러니까 수천 년이나 수만 년에 걸쳐서 열이나 압력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아주 단단한 석탄이나 석유가 된 것을 화석 에너지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석탄이나 석유를 연료로 해서 만든 에너지가 바로 화석 에너지입니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화석 에너지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가 있기도 하는데요. 이 석탄이나 석유 원자력 에너지는 언젠가는 그 에너지가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태풍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태풍들도 대기의 오염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지금 태풍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것이 화석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화석 에너지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신재생 에너지이죠. 이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화석 연료를 다른 형태로 전환시켜서 이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 즉 햇빛이나 물, 지열 같은 이런 것으로 전환시켜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미래에 우리가 사용될 에너지원은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화석 에너지는요, 유가가 불안정해지고 기후 또 변화 협약으로 앞으로 이제 화석 에너지는 갈수록 의무적으로 줄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그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처음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제가 이제 많이 강조를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다음과 같은 10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는데요. 신에너지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 바이오, 해양, 폐기물, 지열 또는 수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에 꼭 납니다. 10가지 신재생에너지요. 그 중에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외우는 방법 나름 설명했었죠. 석수연, 태풍수 폐지해봐,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석수연, 석은 석탄, 액화가스하고 수, 수소에너지, 연, 연료전지, 태풍수 폐지해봐, 태양에너지, 태양광, 태양연료 있습니다. 나눠져 있죠. 태풍, 풍력이죠. 수, 수력, 폐기물, 지열, 해양, 바이오, 이렇습니다. 태풍수 폐지해봐, 석수연, 태풍수 폐지해봐. 나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래 10가지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아직 없습니다. IEA, 즉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이런 것을 신재생 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신에너지는 석탄, 액화가스화만 IEA에서는 신에너지로 인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폐기물도 재생에너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좀 다르다는 거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10가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에너지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세 번째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사용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른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면 TV를 볼 때 우리가 그죠?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죠. 이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서 빛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 그리고 열 에너지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 전기 에너지 자체가 사용해서 완전히 없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에너지는 전환되는 과정에서 그 에너지가 감소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감소가 된다면 그만큼 감소되는 양만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변환해서 방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총 에너지 양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에너지 제1법칙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너지 보존 법칙, 즉 에너지 제1법칙인데 이것을 연력학 법칙이라고 얘기하죠. 연력학 제1법칙입니다. 자, 에너지가 변해도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관련된 동영상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m가 넘는 레일을 평균 시속 70km 이상의 속도로 질주하는 롤러코스터. 그런데 롤러코스터엔 엔진이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엔진 없이 움직일까요? 롤러코스터가 외부에서 동력을 공급받는 것은 처음 높은 곳까지 올렸을 때 한 번뿐. 이때 롤러코스터는 전체 궤도 중 가장 높은 위치로 올려집니다. 기준점으로부터 위치가 높아질수록 물체가 가는 위치 에너지가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치 에너지를 얻은 롤러코스터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만큼의 양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어 점점 빠른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반면 위로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만큼의 양이 위치 에너지로 전환되므로 속도가 느려집니다. 위치 에너지의 일부는 레일과의 마찰에 의해 열 에너지와 소리 에너지로도 전환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에너지를 합하면 그 양이 처음 위치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거기도 나와 있죠. 장표에. 엔트로피란 무질서량입니다. 무질서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어지러운 정도요. 자, 이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 전환에서 열은요, 저온부에서 고온부로 흐르지 않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에는 제약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연계에서는 고립된 계의 총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이 100%인 열기관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연력학 제2법칙을 설명해주는 동영상을 또 간단하게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돈을 가장 빨리 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아마 복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복권의 경우 한번 시도할 때마다 1000원 원씩 벌면 되는데 만약 당첨되면 몇억 원의 저당이 엄청난 일이죠.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당첨될 가능성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매우 낮은 가능성으로 당첨되는 경우보다는 매우 높은 가능성으로 꽝이 나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마치 꽝이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은 복권의 법칙이랄까요? 잘 생각해보면 일상생활에서도 이렇게 당연한 일들이 많습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가 시간이 지나면 차가워지는 것, 투명한 물에다가 물감을 풀면 금세 물에 잉크가 퍼지는 것들이 그렇죠. 아무리 많은 복권을 긁어도 꽝이 나듯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뜨거워지거나 물에 풀어진 물감이 다시 원래처럼 모이는 경우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시 열어볼 수 있는 복권으로 돌아보면 정말 낮은 가능성이지만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핏 보면 꽝이 나올 가능성이 100%인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는 매우 낮은 가능성으로 당첨의 행운을 거머쥡니다. 꽝만 나오는 것 같은 이유는 꽝이 나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현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차가운 아메리카노가 뜨거워질 수도 있고 물에 풀어진 물감이 다시 처음처럼 한 곳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가능성이 정말 엄청나게 낮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무런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셨는데도 이 매우 낮은 가능성에 당첨되신다면 몇억을 받는 복권보다 훨씬 더 값진 일을 경험하시는 겁니다. 연력학 제2법칙이라 불리는 꽝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우주의 복권에 당첨되신 거니까요. 연력학 제2법칙은 저희가 살아가는 우주, 자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려줍니다.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향해 모든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지극히 당연하지도 중요한 방향을 나타내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이 낮은 복권으로 한 방을 놓기보다는 차근차근 돈을 모으는 것이 돈을 벌 가능성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자, 이 동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연력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에너지가 전환될 때 원래 상태로 되돌아올 수 없다라는 게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고, 이 엔트로피는 감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증가만 한다. 그러니까 무질서량은, 어지러운 정도는 계속해서 증가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율이 100%인 열기관만 존재한다면 우리가 에너지 걱정을 할 필요 없겠는데요. 그런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으로 증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에너지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의 부족 상태가, 그러한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장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에너지 전환을 할 때 그 방향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지를 못한다는 거죠. 100%. 자, 운동이나 전기 에너지는 모두 열로 바뀔 수가 있지만 그 열 에너지는 그 일부만 역학적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실에 존재하는 에너지의 합은 일정하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는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와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는요, 화석 연료와 원자력에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는 날로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2013년도에 95.7%나 된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중에 95.7%를 수입해서 썼다 이 말이죠. 대기 오염 및 방사능 누출에 따른 문제가 갈수록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 발전에 따라서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1970년대 중화학 공업 발전으로 석유 소비가 급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전기나 가스 같은 이런 고급 에너지 소비도 증가하게 됐죠. 1990년대 이후는요, 경제가 발전하는 그 성장폭보다도 더 큰 폭으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3배에 가까운 일본과 에너지 소비량이 비슷하다고 하니까 우리나라가 에너지 소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것을 그것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겠죠. 특히 우리나라는 산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량이 전체의 약 55%가 된다고 합니다. 산업 부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를 많이 개선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도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늘어나는 에너지량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유국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나라에서 기름이 생산될까요? 안 될까요? 석유가 날까요? 안 날까요? 뭐 산유국은 꼭 뭐 석유만 난다고 해서 산유국은 아니긴 합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학생은 산유국이다, 어떤 학생은 산유국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산유국 반열에 들어섰습니다. 2004년도에 95번째로 산유국이 됐습니다. 자, 울산 동쪽 약 58km 지점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질유가 2004년도에 처음으로 생산됐는데요. 하루에 생산되는 천연가스는 약 1100톤, 자동차 2만 대를 운행할 수 있는 분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초경질유는 약 1000드럼, 즉 1200배럴인데요. 약 34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적은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에너지로 인해서 약 2조 2천억 정도의 수입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원은 사실은 석탄을 제외하고는 아주 부존 자원이 빈약하죠. 또 우리나라에서 나는 석탄도 발열량이 아주 낮은 무연탄 위주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이게 고탄소가 아주 높은 그 함량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환경에도 굉장히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에너지를 우리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총 수입하는 수입액의 20% 정도를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수입 중에서도 50% 이상이 석유를 수입하는 데 사용되고 있죠. 2000년도에 석유 수입 규모로 보면요, 세계 4위고 우리나라가 소비 규모로는 세계 6위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 경제가 국제 유가 및 환율 변동에 민감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2008년도에 에너지별로 수입한 수입률입니다. 여기 보시면 원인이 가장 큰 게 원유죠. 전체 에너지 수입률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중에 석유 제품이 15.7%, 또 LNG가 14%, 유연탄이 8.4%, 뭐 이런 순으로 수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 잠깐 나왔지만, 자,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중화학 공업 위주의 산업 구조이기 때문에 석탄이나 석유를 이용한 그런 공업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의 소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주로 이제 화석 에너지죠. 그리고 80년대 이후에 급격히 증가한 자동차입니다. 지금은 뭐 1세대 1 자동차가 아니라 한 가구에 뭐 2대, 3대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소득 수준 향상으로 각종 전기 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 형태는요, 경제적, 환경적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의 에너지를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화석 연료를 과다하게 사용함으로써
대기 오염이나 환경 파괴를 많이 가져오고 있고요. 핵발전소나 핵 폐기물로 인해서 지역 주민과 마찰도 있고 더더욱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화석 에너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나라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필요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에너지가 무엇인지 살펴봤고요. 또 신재생 에너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 화석 에너지의 종류는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화석 에너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요, 좀 더 구체적으로 화석 에너지의 종류별로 그 특징을 살펴보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신재생 에너지 교과목의 1장 에너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